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리기능장 홍윤경입니다. 오늘 한식 조리 이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한식 조림 그리고 초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네요. 한식 조림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초라고 하는 얘기, 초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자, 그럼 특징에 대해서 먼저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는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의 간장, 고추장 등의 간을 충분히 스며들게 약한 불로 오래 익히는 조리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림 많이 있을까요? 조림. 무슨 조림?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선 조림에도 고등어 조림, 여러 가지 이런 조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조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해삼, 전복, 홍합 등의 재료에 간장 양념을 넣고 약한 불에서 끓이다가 조림보다 간을 약하고 달게 해서 조림 국물이 거의 없게 조리다가 윤기나게 졸여내는 것을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림은 국물이 초보다는 좀 더 많고 촉촉하고 초라는 것은 국물이 조림에 비해서는 좀 더 빠뜩하게 조리는 그러한 조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리 기능사 메뉴에도 들어가 있는 홍합초 이런 것 등을 보셨을 때 그런 조림과 초의 완성도를 봤을 때 그 물기라든지 이런 것 등을 보시게 되면 조금 다른 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의 조림과 초조리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한식 구이 조리로 넘어갑니다. 구이는 특징이 육류, 조류, 어패류, 채소류, 버섯류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재료를 소금을 치거나 양념장에 재워서 직간접 화력으로 익히는 조리법을 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이의 양념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소금구이, 간장 양념구이, 고추장 양념구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소금구이라는 것은 그대로 소금을 뿌려서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을 소금구이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방자구이라고 있네요. 자, 소고기 방자구이 요거는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가 소고기에 간을 양념할 겨를도 없이 소금만 뿌려서 구워 먹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생선 소금구이라고 되어 있죠. 특히나 생선 소금구이 같은 경우는 등푸른 생선들, 청어, 고등어, 도미, 삼치, 또 민어, 또는 가을에 나는 전어 이런 것 등이 생선 소금구이용으로 적당한 생선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일상에서 먹는 김구이 이런 것도 다 소금구이에 해당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여러분들 알아주실 거는 여기 지금 생선 소금구이가 나왔죠. 일반적인 생선 소금구이에 뿌려지는 소금의 양에 대해서도 가끔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지금 언급됐을 때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생선 소금구이에 뿌려지는 소금의 양은 2%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소금구이의 적당한 소금량 2%. 그리고 좀 전에 일부에 설명드렸듯이 채소를 데치거나 삶을 때는 몇 퍼센트? 1% 채소. 자, 이런 식으로 이 소금에 사용하는 그 퍼센티가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요것 등을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선 소금구이 몇 프로? 2%. 그 다음 간장 양념구이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가장 또 많이 볼 수 있는 조리법일 텐데요. 간장을 이용할 때 만들어 놓은 양념에 재워서 굽는 방법이죠. 예를 들자면 불고기, 갈비 구이 이런 거 많죠. 예를 들어 여기 너비아니 구이라고 하는 것은 불고기의 개념인데 물기 없이 석쇠에다가 고기를 구워 놓은 걸 너비아니 구이라고 하고요. 불고기, 염통구이, 콩팥구이, 소갈비구이, 닭고기구이, 낙지 호롱 이런 것 등은 간장 양념구이에 해당하는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고추장 양념구이 볼까요? 고추장 양념구이 같은 경우는 역시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
재료를 재워놓고 굽는 방법을 고추장 양념구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육구이라고 했죠. 돼지고기 제육구이, 그 다음 북어구이, 병어 고추장구이, 더덕구이, 뱅어포구이, 장어구이, 뭐 이런 것 등을 일상에서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셨던 그런 구이의 메뉴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하나 또 알아두실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소금구이에 필요한 소금 양을 말씀을 드렸다면, 고추장 구이에서의 한 가지 알아두실 부분은, 특히나 여기 북어구이라든지 더덕구이 이런 것 등은 우리 한식 조리 기능사 메뉴에도 출제가 되는 메뉴거든요. 그랬을 때 고추장 양념구이의 특징은 조리를 하다 보면 잘 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북어구이나 더덕구이 같은 경우 역시 석쇠에 직화로 구워내야 되는 조리법이기 때문에 잘 타는 단점이 있어요. 맛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고추장 구이 같은 경우는 조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1차, 2차로 나눠서 굽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굽는 것을 우리가 애벌 굽기라고 하는데, 그 애벌 굽기 할 때 애벌 굽기 또는 1차 굽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것은 어떻게 하시냐면, 고추장 양념을 먼저 바르는 것이 아니라 고추장 양념을 바르기 전에 유장이라는 걸 만들어요. 유장. 자, 유장은 기름장이란 뜻이에요. 기름 유자에 간장 장자를 써서. 그래서 유장을 만드는데 참기름과 그 다음에 간장. 자, 참기름과 간장을 섞어서 만든 장을 유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비율이 중요하죠. 참기름이 3, 간장이 1입니다. 자, 유장은 참기름과 간장을 섞어 놓은 기름장을 얘기하는데 3대 1, 참기름이 3, 간장이 1, 요 비율로 뭐를 먼저, 이런 북어 또는 더덕, 손질한 것을 먼저 버무렸다가 1차 굽고, 그리고 나서 1차 구워진 것에다가 다시 고추장 양념 만든 것을 덧발라서 2차로 굽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 고추장 양념 구이에 있어서 1차 애벌 굽기와 그 다음 2차 굽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데, 그때 1차 애벌 굽기에 먼저 양념을 해야 되는 유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식 숙체조리예요. 자, 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채와는 반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생채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 조리해서 먹는 음식이라면, 숙체는 채소를 손질을 해서 물에 데치거나 삶은 후 양념으로 무치거나 볶음을 하는 조리법을 숙체라고 합니다. 자, 숙체 그럼 조리법을 보시면 조리법에 따라 역시 데치거나 삶을 수 있고요. 양념장 재료로는 우리가 익히 쓰는 간장, 깨소금, 참기름, 들기름 등 비율대로 조절, 혼합해서 재료에 잘 배합되도록 무치거나 볶을 수 있다. 재료 특유의 떫은 맛이나 쓴맛을 없애고 부드러운 식감을 주기 위해서 역시 채소를 삶거나 데치거나 볶는 등 익혀서 조리하는 방법을 숙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렵지 않죠? 숙체라는 건 익힌 나물이니까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콩나물, 숙주나물, 여러 가지 이런 것 등이 들어가 있지만, 간단한 시금치나물도 숙체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한식 조리 기능사에서의 숙체라고 한다면 좀 더 일반적인 나물 요리보다 어려운 잡채, 칠절판 이런 것 등이 숙체의 조리법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숙체조리법에서 습열조리법과 건열조리법에 대한 설명을 부수적으로 좀 더 해볼게요. 자, 습열조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습열, 그러니까 열을 가하는데 거기에 물기를 넣고 조리하는 방법, 물을 넣고 가열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습열조리법의 대표적인 예가 데치기, 끓이기, 삶기, 그 다음에 찌기입니다. 요 습열조리법에 대한 문제도 아주 잘 나와요. 자, 데치는 것은 특히 녹색 채소는 선명한 푸른색을 띠게 하고 비타민C의 손실을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데칠 때 너무 오랫동안 데치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끓이기, 삶기.
나물에 적합한 질감의 정도로 데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나물 숙취를 한다 그러면 나물의 종류에 따라서 빨리 무르는 게 있고 조금 더디 이제 그 섬유질 자체가 질겨서 좀 더 삶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적합한 질감의 정도에 따라서 데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알맞게 조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찌기, 가열된 수증기로 재료를 익혀야 모양이 유지되고 끓이거나 삶기보다 수용성 영양소 손실이 그나마 적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직접 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찌기라는 것은 이런 데치기, 끓이기, 삶기는 다 물속에 직접 그 끓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찌기 같은 경우는 채반 위에서 찐다든가 그 수증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데치기나 끓이기, 삶기에 비하면 그래도 수용성 영양 손실이 적은 조리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열조리법 하면 데치기, 끓이기, 삶기, 찌기. 자,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열조리법, 건자는 말을 건자예요. 그러니까 물기 없이 조리가 되는 조리법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른 게 볶기, 그 다음에 이거에 더 나아가서 뭐까지? 튀기기, 튀기기까지도 건열조리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가 타지 않게 조리해야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되고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열조리법은 습열조리법과 대별해서 습열은 물과 함께 조리가 되는 조리법을 얘기하는 거고 건열은 물 없이도 가능한, 그러니까 물이 없어야 되니까 뭔가는 있어야 되겠잖아요. 열에 끌어올리려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물 대신에 뭐를? 기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건열조리법 하면 기름 사용하는 볶기, 튀기기, 습열조리법은 데치기, 끓이기, 삶기, 찌기 이런 종류의 조리법들이 있다. 특히나 볶기나 튀기기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수용성 영양 손실이 적어서 특히나 비타민C 보호나 비타민 손실을 가장 적게 하는 조리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건열조리법 중에서도 볶기나 튀기기를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습열조리법, 건열조리법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식 볶음조리예요. 자, 역시 볶음도 아까 얘기했던 건열조리의 일예인데요. 그 볶음 조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이제 역시 기름 사용이 좀 있을 텐데 일반적인 식용유와 달리 참기름과 들기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기름은요. 참깨로 짠 기름을 참기름, 들기름은 들깨를 가지고 짠 기름을 들기름이라고 얘기하시죠. 자, 참기름과 들기름의 역시 향 또한 다릅니다. 성분 또한 다르겠죠. 참기름은 리그난, 요게 요즘에 요 성분이 마트에 가시면 참기름을 이렇게 사려고 보면 큼직하게 그 병이나 이런 데 써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리그난이 산패를 막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뚜껑을 잘 닫아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디다가 자, 상온 보관합니다. 참기름은 냉장 보관이 아니라 상온 보관이에요. 3도 이하에 보관을 하게 되면 굳거나 부유물이 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참기름은 상온 보관. 자, 그럼 들기름은 리그난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그 대신에 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식물성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기름이 바로 들기름인데 공기 노출 시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뚜껑을 잘 닫아서 얘는 뭐요? 냉장 보관합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참기름은 리그난이라는 성분,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참기름은 상온 보관, 들기름은 냉장 보관,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일반 참기름과 들기름은 아까 이제 배웠던 우리 식물성 기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식물성 기름이긴 하지만 발연점은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튀김용이나 볶음용으로는 사용이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은 기름이니까 주로 나물을 무칠 때 뭐 이럴 때 살짝 마지막에 넣고 버무리는 용이라든가 이렇게 생식용으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볶음 조리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볶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리 자체가 기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료가 눌러붙거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불 세기를 조절하셔서 익혀야 되겠습니다. 너무 센 불로만 하게 되면 속은 안 익고 겉만 또 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볶음 팬은 얇은 팬보다는 두껍고 좀 두꺼운 팬이 좋고 재료가 균일하게 익고 양념장이 고루 배일 수 있도록 작은 냄비보다는 큰 냄비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조리용 냄비로는 전문가 쓰시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쓰던 어떤 거든 웬만하면 이런 냄비나 팬이나 이런 도구들은 좀 두꺼운 것이 사실은 무겁긴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로운 면은 더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팬을 달군 후 조금의 기름을 넣어서 고온에서 단시간 볶아서 질감, 색이나 향을 내고 지방을 이용해 고온의 팬에 음식을 익혀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볶으면 많은 기름이 재료에 흡수되기 때문에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 않고 맛이 일단 좀 느끼해서 기름이 너무 많이 배이니까 항상 볶음조리나 튀김조리나 이런 걸 할 때는 기름을 사용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잘 이제 온도를 좀 맞춰서 낮지 않은 온도, 적당한 그 온도에 맞춰서 볶으셔야 조리를 하셔야 맛있는 볶음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식 볶음 조리의 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이제 김치 조리가 되겠습니다. 김치를 우리나라 사람이면 김치 없이는 못 살 정도로 꼭 필요한 음식인데요. 김치 종류로도 따지다 보면 배추김치부터 깍두기, 또는 나박김치, 석박지, 다양한 김치가 많지만 그런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품질 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썩은 데는 없는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품질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듬기, 그 다음 자르기, 절이기, 세척 및 물 빼기, 그 다음에 부재료 전처리하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치 재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치를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김치는 작업대에 양념 배합 용기에 양념을 담아 양념소 넣기를 준비합니다. 다음 절인 배추의 물 빼기를 확인하고 바깥쪽 겉면에 그러니까 안쪽이죠. 안쪽 잎부터 차례로 펴서 배춧잎 사이사이에 고르게 양념소를 펴서 넣고요. 그 다음 배추 밑동 안쪽부터요. 항상 안쪽부터 양념소를 펴서 펴서 바르며 이때 밑동 쪽에 양념소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잎 부위는 양념이 뭉치지 않게 고루 발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배추를 저장을 하다 보면 그 물기가 좀 생기고 그러면서 그 밑동 쪽에 안쪽에 양념이 꼭꼭꼭 채워지지 잘 발라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물이 살짝 스며들면서 다 바깥으로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추김치나 이런 것 등 통배추김치를 담글 때는 특히나 그 밑동 안쪽에 양념을 잘 발라서 이파리 쪽으로 잘 펼쳐 바른 다음에 꼭꼭 싸서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맛있는 김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양념소 넣기가 끝나면 김치 포기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모으란 얘기예요. 겉잎알이 큰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관할 용기에 차곡차곡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소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거기에 공기도 안 들어가고 양념소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엔 항상 포기 형태가 될 수 있게끔 넓은 이파리로 오이를 이렇게 감싸서 차곡차곡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김치를 담그시는데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아까 제가 소금 얘기를 했어요. 일반 채소를 데칠 때는 소금 1%, 소금 구이를 할 때는 2%, 그러면 김치를 절일 때는 소금 몇 %? 절일 때 소금 양은 약 8 내지 10%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김치를 만들 때 그 부재료로 젓갈이 들어가요. 주로 새우젓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젓갈을 만들 때 쓰는 역시 또 소금의 양, 젓갈
만들 때 소금의 양은 약 20에서 약 25%. 뭐 요 정도 그 소금이 각각 사용하는 넣어야 되는 그런 퍼센트가 있는데 그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치를 잘 익혀 드셔야 되는데 김치를 또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안 익힌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잘 익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익히지 않은 김치에는 비타민 함량이 월등히 많이 들어 있을 테고요. 또 잘 이제 익혀서 그게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치다 보면 거기서 젖산균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효된 이제 김치를 드시게 되면 역시 젖산균 또는 유산균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또 성분까지도 함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김치는 굉장히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 조리까지 배웠는데 우리 한식 조리 기능사 시험 메뉴에도 배추김치 담는 거와 오이소박이 담는 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식의 밥 짓기부터 지금 김치 조리하는 것까지 준비부터 조리하는 과정, 특징 이런 것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확인학습 들어갑니다. 자, 1번 보시면 채소의 비타민, 무기질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 또는 수용성 비타민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채소의 비타민, 무기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 무엇일까요? 자, 데치기, 끓이기, 삶기, 볶음 중에서 정답은 자, 볶음이죠. 네, 볶음 또는 뭐 튀김 이런 게 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열 조리에 해당이 됐었죠. 자, 두 번째,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조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조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휘발성 유기산을 아까 얘기했어요. 휘발성 유기산. 그게 뭐냐? 수산이라는 성분이었죠. 수산. 유기산을 휘발시키기 위해 뚜껑을 열고 끓는 물에 재빠르게 데친다. 맞죠? 그 다음에 산을 희석시키기 위해 조리수를 다량 사용하여 재빠르게 데친다. 그죠? 그럼 다량이라는 건 얼마큼이냐? 얼마큼?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맞아요. 그 다음 섬유소가 알맞게 연해지면 가열을 중지하고 얼음물에 헹군다. 꼭 얼음물이 아니더라도 찬물에 헹군다까지만 나오셔도 거의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맞아요. 왜냐하면 시원한 물에 헹구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여열로 더 물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적당한 포인트가 됐을 때 얘를 중지하고 빨리 재빠르게 찬물에 헹구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리수의 양을 최소한으로 하여 채소의 유출을, 색소의 유출을 막는다 그랬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2번과 4번 둘 중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50%의 확률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2번, 아까 얘기했지만 물을 다량 5에서 10배 정도의 물을 사용하라. 근데 여기는 최소한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것이 좀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학습까지 우리가 잘 풀어봤고요. 이렇게 한식 조리 부분을 이론으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이론으로 했기 때문에 살짝 그런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재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제 공부했던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